저는 뭐 현직을 떠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상당히 망설였는데 유동열 박사께서 워낙 세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바람에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아까 이 박사께서도 잠시 소개를 하셨지만 저는 1990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 때부터 1993년에 제2차 북핵 위기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제2차 북핵 육자회담에 계속 그 일선에서 실무자로서 일을 했었고 그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문제가 30년이 지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책임을 상당히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명하신 의원님들과 모시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가장 또 청명한 논객인 신원식 장군님, 박희락 교수님 그리고 유동열 원장님과 함께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 장군님께서 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서 워낙 좋은 말씀을 정답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한 10초만 부탁드립니다. 예. 저 우리 정유섭 의원님이 도저히 오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는 사실은 뭐 모든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뭐 북한이 핵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전무했었고 모든 사람이 예측했었고 다만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는 북한이 핵도 포기 안 하는데 과연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나 큰 대가를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참 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합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미국과 북한이 현재 협상을 계속 그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는 결정적인 진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파국으로도 가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육자회담도 과거에 한 5, 6년 동안 계속됐듯이 지지부진하게 계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현재의 제재 조치가 유지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겠지만 북한이 당초에 요구했던 하나의 가장 큰 목표는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핵 보유를 장기간 기정사실화해서 세계의 9번째 핵 보유국으로 명실공히 이제 고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심정적으로 걱정만 했었지만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하노이 회담까지 실패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수년 아니면 수십 년간 최소한 수십 년간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불편한 진실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오늘 같은 토론회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지난 30년간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을 같이 해왔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양국의 이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예를 들면 미국의 가장 큰 이해관계는 물론 북한의 전면 비핵화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가장 1차적인 목표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ICBM의 개발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언젠가는 북한의 ICBM 개발을 막는 대가로 어떤 다른 대가를 지불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는 ICBM은 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민과 정치권과 언론들이 다들 그 미국과 북한 간의 ICBM 협상을 오래전부터 쳐다보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랬죠. 2006년에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한 이후로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국 간의 협상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국은 이 ICBM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건 남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이미 1990년대부터 실전 배치하고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문제입니다.
현재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합해서 약 1000개 내지 1200기 정도가 이미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어디에도 핵탄두를 다 장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아마도 지금 여러 개가 이미 장착이 돼서 실전 배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에게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2006년부터 13년 전부터 이미 북한에게 직접적인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실전 배치한 천여 기의 중간거리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교섭도 안 하고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당연히 지난 13년 동안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되는데 다들 미국 협상만 쳐다보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에 좌파 정권도 있었고 우파 정권도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한 것이 없고 단지 전적으로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으로 우리가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일하게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사드 1개 부대를 상주에 배치를 했는데 그나마도 한국 정부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디스플레이용으로 지금 배치만 되어 있을 뿐이고 아직까지 가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가 사드가 있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지난해에 이미 6개 포대의 사드와 같은 기종인 러시아판 S-400이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를 6개 포대나 이미 중국 동부해안, 산동반도를 피한 동부해안에 이미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반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북한 핵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건 간에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실제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조치를, 대응 태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특히 2017년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보니까 독자 핵무장부터 미국 전술핵을 재방이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발표하고 나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로 처음으로 본격적인 세미나라는 것이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만 전 학자가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적은 조치들은 아무리 크고 거창하더라도 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실천 가능한 사항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주장이 있었던 것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현안은 심정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억제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실천 가능성이 희박한 방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겪어온 모든 고난의 과정은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거기는 디스카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각오가 없다면 우리의 독자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핵무장이라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까지 다 얘기했듯이 핵무장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아주 극비리에 추진을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세미나하고 공론화하고 토론을 해서 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에 독자적인 핵개발을 추진을 한다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즉각 국제사회로부터 세 가지 아주 심각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장 최초에 볼 것은 한국은 그 세계 중요한 나라들과 다 쌍무적인 핵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물론이고 한국의 그러니까 세계 모든 핵 공급 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 협정들에 따라서 한국이 만일에 핵 개발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로부터 한국에 대한 핵물질 공급이 즉각 자동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이건 제재 조치 의견이 없어도 바로 중단이 자동으로 중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에 있는 모든 원전은 길어야 1, 2년 내에 전면 가동이 중단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한국은 핵연료를 한 1%도 자체 생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100%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모든 원전은 바로 1, 2년 내에 중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엔 제재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이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쌍무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2017년 하반기에 긴급조치 7, 8, 9, 10 4개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북한의 대외 수출이 현재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약 2, 30억 달러의 수출을 하다가 현재는 1년 수출이 2억 달러밖에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한국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재 조치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쌍무적인 제재 조치입니다. 아시겠지만 1970년대 말에 박정희 정부 때 독자적인 핵 개발을 추진을 하다가 좌절이 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두 개의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동맹을 즉각 파기하겠다. 그래서 거기 불복을 해서 한국은 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의 토론을 보면은 미국의 사전 양해를 받아서 핵무장을 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가설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듯이 한국의 핵무장도 절대로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단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소진한 다음에 모든 수단을 다 소진해서 다 실패를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생존의 극한적인 상황에 몰려서 핵무장이라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막다른 일에 몰리기 전까지는 핵무장이라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현재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 핵무장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아직 한 번도 시도조차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극한적인 상황에 몰려서 핵무장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다른 가능한 조치들을 다 소진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의가 됐던 것이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전술핵무기는 사실 이름은 핵무기인데 핵무기라기보다는 아주 거대한 초대형 재래식 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폭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술핵무기는 아마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재반입한다고 우선 미국이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설사 미국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북한에게 대한 대응 조치가 될 것인가? 저는 전혀 대응 조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술핵무기라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핵무기가 20킬로톤이었습니다. 전술핵무기라는 건 보통 그거의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 또는 몇천 분의 1입니다. 현재 1톤짜리 전술핵무기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히로시마 원폭의 2만 분의 1입니다. 그렇게 조그만 곳이고 반면에 북한이 2017년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수소폭탄의 위력이라는 것은 일반 핵무기의 최소한 수십 배 내지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수소탄은 사실은 미국 전술 핵무기의 최소 수천 배, 크게는 수만 배 내지 수십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수소폭탄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탱크 앞에서 권총이나 화살로 대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전혀 대응 수단이 안 되고 오히려 북한에게 핵무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만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들은 계속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당장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에는 여러 가지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각국으로부터 핵공격의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다 고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그동안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만 가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까지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미사일 방어 체제가 없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한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에 미사일 방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1991년입니다. 1991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에서 걸프전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격률이 40%였습니다. 지금은 그 팩2라고 그러죠.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그걸로 해서 40%였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과거와는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정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미사일 요격은 이제 사용 지침이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개를 동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라는 것이 가다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두 개를 쓰는데요. 두 개를 쐈을 경우에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가 현재 한국이 가용한 미사일 방어 체제는 3단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상부터 40km까지 이것은 이제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합니다. 거기 사용되는 것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방어는 못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자기만을 방어합니다. 한국에 현재 한 200기 정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형 팩2 미사일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고 북한의 그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것이고 미사일 방어를 전문으로 하는 팩3 요격 미사일 한국군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한에 있는 200기의 약 200기의 팩3 미사일은 전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이 용도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평택기지와 오산공군기지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미사일 가지고서 이 미사일 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도시를 방어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좀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그 유명한 사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의 방어 요격 범위, 사드 미사일은 약 40km에서 150km 고도까지 미사일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고도를 벗어나는 미사일들, 더 장거리 미사일은 SM-3라고 이 각 나라의 이지스 하에 설치된 해상 요격 체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대부분의 이지스 하면 이 SM-3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한국의 세종대왕함 같은 이지스 하면은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최근에 그 지난 17년간 요격 실험을 한 결과 요격 성공률이 98%입니다. 그리고 사드 미사일은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0%의 요격률을 보이고 있고 해상 고고도 방어 체제인 SM-3는 97%의 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배치를 했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 혹시 유사시에 발사할 만한 핵미사일은 거의 100%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부터 이미 13년이 지났으면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수백 개를 배치했을 텐데 우리는 하나도 배치 안 했고 그나마 하나 배치한 사드 미사일도 현재 아직 가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사드 미사일 배치 과정에서 봤듯이 현지 북한과 중국의 반대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반대 이런 좌파 세력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면은 배치하기가 어렵다면은 그 해상 요격 미사일 시스템 SM-3가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기스함이 세 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발사대까지 다 돼 있고 거기다가 사다가 놓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보니까 한 척당 SM-3 미사일을 설치하는 수요 예산이 5천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5천억은 한국에서 예산에서 돈도 아니죠.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쓴 돈이 20억 내지 3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5천억이 없어서 이거를 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는 사실은 국회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많이 계신데 왜 이걸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국방부에서 요청을 안 하시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제대로 배치를 하더라도 상주에 지금 설치한 사드 AF-4대에 요격 미사일이 48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 가동이 된다면 48발인데 그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2발씩을 쓰면 24개의 핵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고 한국이 가진 이기스함과 그리고 다른 미사일 구축함에도 이것을 SM-3를 설치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수백 개까지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한국의 핵무장이니 뭐니 이런 토론을 하기 없어서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가용수단은 아까 신원식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가용수단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도 한국군의 재래식 국방력이 대폭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반드시 핵무기만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재래식 국방력을 대폭 강화를 해서 한국하고 싸움을 벌였다가는 북한이 금방 군사적으로 압도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북한이 공격을 할 수가 없죠.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핵무장을 아주 집요하게 추진해왔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안전보장을 위해서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북한을 이제 두둔하기 위한 소리고 가장 큰 목적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 핵 위협을 통해서 주한 미군의 증원군이 도착하는 것을 막고 그래서 한국군과 1대1로 해서 한국군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감인지 단순한 환상인지 모르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만 개입하지 않는다면 군사적으로 남한을 얼마든지 자기네가 복속시킬 수 있다고 복속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해왔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일에 미군의 지원 없이도 남한이 북한의 재래식 침공을 능히 격퇴하고 또는 북한을 제압해서 통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을 한다면 북한은 사실 핵무기를 개발한 목표를 상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핵을 보유하겠다는 고집을 부릴 의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저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3자로서 하나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국방부가 국방력을 강화할 때 항상 최첨단 무기를 고집을 하는데 저는 그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첨단 무기로 항공기 같은 제일 최첨단 항공기 한 대 샀더니면은 북한군과 맞설 만한 그런 무기는 5대 8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식 군사력의 가장 큰 문제는 수적인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얼마나 우세한지 모르지만 모든 우리의 군사력 수단들, 항공기, 잠수함, 군함, 대포, 탱크 모든 것이 북한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순간 실제로 전쟁이 나면 우리가 그 첨단 기능을 사용해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수적인 우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서해교전이 있었죠. 서해교전 때 양측의 경비 쾌속정들이 비슷한 숫자로 이제 경합을 해서 북한군도 피해를 입고 우리도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군의 아주 최첨단 비싼 KDX-2와 KDX-3 전함들이 비싼 전함들이 평택 삼함대 앞바다에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서해교전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의 경합에서는 질적인 우세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시급한 것은 양적인 우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양적인 절대 열세를 먼저 극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적인 향상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피부로 느낄 만큼 수적으로 우리가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면 북한군이 섣불리 우리한테 핵위협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북한이 당초 예상했던 핵의 효용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최소한 수년 또는 수십 년간 핵을 가진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성공의 기약이 없는 미국 핵협상이나 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독자 핵무장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조치, 이런 실질적인 군사적 방어 태세를 갖춰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대사님 발표를